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수분들은 많이 섭취하셨나요? 음, 자,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책은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고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8페이지에 숫자에 집착하는 의사들, 의사가 수치와 통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상검사나 의료기구 그 자체는 그다지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치와 통계는 신들의 계시로 해석되어 진단 시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체중계, 체온계, 눈금이 있는 우유병 같은 단순한 기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엑스레이, 심전계, 뇌파괴 같은 첨단 의료기구까지 환자는 물론 전문가인 의사도 이것에 현혹되어 있다. 수치에만 정신을 빼앗겨 실질적인 판단력과 육감은 잃어버리기 일수다. 이거 정말 좀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혈압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혈압. 너무 안타까워요. 기준이 120에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20대 애들이죠. 근데 뭐 50대든 60대든 다 120에 80. 물론 이제 뭐 여유분으로 뭐 140이 경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나이가 70, 80, 90이 됐는데 140을 안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혈관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혈압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는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20에 80이 넘어가면 특별 관리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나이가 다 60이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50대, 60대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한테 혈압이 120이 넘어가면 뭐 굉장히 좀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가 봐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열 얘기도 나오는데 29페이지에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열은 자연 치유의 과정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대체로 나아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발진이 일어났을 때 갓난아기들이요. 이분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30페이지에 이런 또 제목을 달고 또 나왔습니다. 환자는 실험 대상인가? 모든 건강검진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4살이 되도록 배변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 방광경 검사까지 겸한 비뇨기 관련 검사를 행하고 있었다. 방광경 검사는 중장년의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검진에 자주 이용되는 검사로 방광경이라는 일종의 내시경을 요도에서 방광내로 삽입해 방광 내부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가혹한 검사를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변 훈련을 안 시킨 아이한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실습 목표 달성을 위한 검사는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장학 실습생이라면 자격 인정을 받기까지 심장 카테테르 검사를 연간 최소한 150회에서 200회, 경우에 따라서는 500회까지 해야 한다. 한 명의 실습생이 1년간 이렇게 많은 횟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심장 카테테르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선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 아니에요. 뭐 전문의가 되고 하려면 뭐 수술 횟수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건 다 아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의 또 다른 목적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건강검진에 확실히 동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의사를 멀리하는 쪽이 오히려 건강할 것으로 여겨진다. 병원에 가는 것도 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지 않고 의사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원래 건강에 대해 가장 무지한 게 바로 의사다. 의사가 받아온 교육은 건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병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하는 일이 건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어서 인체의 생리에는 건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양면이 있어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 저는 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님들이시죠.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 이거는 정말 모순된 잘못된 그 명제거든요. 병이 없으면 건강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병의 전문가들이세요. 건강의 전문가들 아니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의사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 100명의 어린아이를 검사해서 신장, 체중, 소변, 신변도를 측정하면 통계상 이상이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온다. 검사로 얻어진 평균으로부터 초과된 수치에 틀림없이 몇 명은 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 가지 검사를 거듭하면 전원이 어떤 검사에서 이상이라고 판명된다. 그 결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갖가지 검사를 풀코스로 받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34페이지에 소제목 의사는 과격한 치료를 좋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쭉 하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는 비록 경미한 것이라도 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해낸다. 그 이상이라는 것이 병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어쨌든 병의 우려가 있는 중증 예비군이라고 진단하고 중증 예비 증상의 예비 조치로서 철저한 조기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한다. 이제 강압제 얘기가 나오는데 강압제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가? 거의 아무런 효능이 없다. 그 대신 부작용은 두통, 졸음, 권태감, 구토, 임폰텐스 등 실로 다양하다. 관상동맥질환 약물조사반은 강압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생명에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근경색, 폐색전증과 같은 부작용을 수없이 일으키며 복용했을 시 사망률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약물조사반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또 건강검진에 얽힌 환상 해가지고 환자에게서 더욱 불행한 일은 의사가 수많은 치료 메뉴 중에서 보다 극단적인 치료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센 치료를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페이지에 의사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을 가지고 병의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면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만약 자각 증세가 있거나 실제로 병인 경우에는 그 병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50세 미만의 여성, 흉부에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 여성, 유방암으로 고생한 가족이 없는 여성,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의 의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 더구나 이 검사는 그 자체가 여성에게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유방은 특히 엑스레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 나쁜 게 잘 쌓일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네. 의사가 권하는 것은 마치 상품을 강매하는 것과 같으므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 43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의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병이라고 여겨지면 바로 친구나 친척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신중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의사가 없어도 건강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미친 분일까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그래서 이제 항생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항생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뇌망염과 대엽성 폐렴 환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에 의사가 직면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치료법대로 환자를 돌보면 된다. 이 정해져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이 보험사가 정한 겁니다. 사실은. 기적이라면 매료되었던 당시의 흥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나 그 진기하고 귀중한 약자가 지금은 몹시 위험한 약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항생제 얘기입니다.
페니실린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증에 한해서이며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증에는 투여를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 코나 목 안에 존재하는 균의 수를 감소시킬 수 없다.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항생제를 먹이십니까? 즉 항생제는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피부 발진, 구토, 설사, 발열, 과민성 쇼크 등으로 고통받을 뿐이다. 과민성 쇼크란 심혈관 이상, 발한, 의식불명, 혈압저하, 부정맥 등의 심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본래 이들 모두는 페니실린에서 비롯된 당연히 치료해야만 하는 증상들이다.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란 얘기예요. 또 뭐 골수 조혈 뭐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49페이지에 항생제가 죽음을 부른다. 그래서 균 교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가 체내에서 특정 세균과의 싸움을 반복해가는 동안에 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새로운 세균이 변종으로 만들어져 그것이 더욱 심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균 교대증이라고 불렀답니다. 항생제를 무기로 한 현대의학과 세균의 싸움이 격화됨에 따라서 세균은 점점 힘을 얻고 환자는 점점 쇠약해지며 의료비는 점점 증대하고 있다. 한 사람의 환자가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생 동안 기껏해야 3회, 4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일상적인 약이 돼버렸죠. 그래서 51페이지에 환자를 위한 약인가 제약회사를 위한 약인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28년에 트로트라스트라는 약 조영제, 그다음에 37년에 항균제, 55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 예방 주사, 59년에 탈리도마이드, 62년에 고지혈증 약,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를 실명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합성 호르몬제이다. 그러나 그 약은 의학의 기적이라고까지 극찬되었으며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인슐린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실명의 원인이었답니다. 약 남용의 의식에서 얻은 약리 효과의 대부분은 암시에 의한 위약 효과가 가져온 결과이다. 사실 약의 위약 효과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치료법에도 위약 효과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30%는 위약 효과다라는 걸 인정을 하죠.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통원 단계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그 부작용이 원인이 되어 입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55페이지에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스테로이드계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 저도 팔다리에 감염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피부과에 갔었는데 무조건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들도 쓰는 건데 쓰면 어떠냐.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못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한 달이도 두 달이고 났을 때까지 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썼지만. 일찍이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는 극도의 부신 기능 저하,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 홍반성 낭창, 궤양성 대장염, 한센시병. 한센시병은 그 문둥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지킨병, 악성 혈액암이죠. 림프종이죠. 림프종 등과 같은 중증의 위독한 병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단액증, 여드름, 발진과 같은 아주 흔한 증상뿐만 아니라 볕에 피부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증상에 관한 진단이 그 정확성마저 결여되었을 때가 많다.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예비 지수가 부작용 리스트가 작은 활자로 2단에 걸쳐 잔뜩 기록되어 있다. 그 부작용 리스트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혈압, 근력 저하, 천공과 출혈을 동반할 우려가 있는 소화성 궤양,
외상의 치유 능력 저하, 발한, 어지럼증, 경련, 생리불 순, 어린아이의 발육장애, 정신장애, 녹내장, 당뇨병 등등등. 이게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입니다. 슬픈 얘기들이죠. 젖먹이 유아가 항생제를 정말로 필요로 할 확률은 1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데도 의사는 안이하게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엄마들이 너무 단순하게 약을 아이들한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60페이지에 이제 경구 피임약과 에스트로겐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오거든요. 에스트로겐은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고령 여성에게는 골다공증이 예방된다고 하나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으로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게다가 암에 걸릴 위험도 없다. 62페이지에 강압제,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강압제 이제 부작용을 쭉 이제 약품의 그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실으셨어요. 강압제의 부작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발진, 수명. 이건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광선과민증, 빛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어지러움증, 어지러움, 허약, 근육경련, 혈관염증, 찌른 것 같은 피부통증, 관절염, 정신장애, 의식장애, 집중력 저하, 경련, 메스꺼움, 성욕감퇴, 성적불능 등. 이 세상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약이 원인이 되어 생긴 성욕감퇴와 성적불능을 치료할 수 없다. 약이 원인이 돼서 된 거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혈압 강화제를 안 먹고 뭐 하냐? 체중을 줄이고 염분 섭취를 억제하며 곡물이나 콩, 과일, 야채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하는 등의 방법들이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으며 게다가 안전하게 혈압을 내릴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약 처방은 약간 딜레이하면서 식단 조절하고 하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주 좋은 현상들이죠. 그래서 66페이지에 약에 찌드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다동장애 어린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ADHD겠죠. 행동을 억제하는 약은 본래 중증의 정신질 환자의 치료에 한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덱세드린, 사이라트, 리탈린, 토프라릴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약제가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그것도 주의 결함, 다동성 장애나 경미한 뇌 손상이라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진단에 근거하여 투여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 애가 좀 개구장이 너무 개구스럽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AD나 ADHD, 과잉행동장애로 치료받아서 정신과 약을 먹죠. 그렇게 낙인 찍힌 어린 아이들은 약에 매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게다가 이때 복용한 약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혈압, 신경감이, 불면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약물 의존증을 초래하는 무서운 약품인 것이다. 약은 확실히 어린아이들을 침착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반응을 둔하게 되어 의욕은 감퇴되고 밝은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무기력하게 되어간다. 게다가 장기간에 걸쳐 관찰해보면 약물요법이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결과 다음 2가지 점이 판명되었다. 1. 모든 악의 근원은 임상실험을 행하고 있는 의사와 연구자들에게 있다. 2. 신약의 임상실험은 엉터리다. 이렇게 밝혀졌답니다. 73페이지에 의사가 곧잘 하는 말이 있다. 환자에게 약에 관한 설명을 일일이 하고 있자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모자란다. 환자가 부작용을 하나에 모두 알아버리면 약을 절대
복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병과 잘 싸우세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어떤 약제를 투여했기 때문이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환자에게 위협을 주는 위험한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듯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부작용 없는 약이 있을까? 없다는 얘기겠죠. 아스피린 얘기도 나옵니다. 아스피린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의 뇌출혈이라는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을 비롯하여 출산 전 72시간 이내에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하면 신생아의 두피 내부에 출혈이 일어나는 위험성조차 있다. 약의 상승작용, 칵테일 효과 얘기를 하십니다. 뭐 하여간 약 얘기를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라라고 하고요. 85페이지에 상식을 저버리는 의사들의 논리. 의사가 어떻게든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치료에서뿐만 아니다. 환자가 어른인 경우에도 게다가 약물요법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치료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여간 대개 이런 얘기들을 의사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특히 아이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소아과 의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더운 여름에 더위 먹었다고 또 약 먹이고 뭐 막 하지 마시고 물 잘 먹이시고 그늘에서 좀 쉬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폭염이 심할 때는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여간 약은 멀리 하시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